극지연구소 이유경입니다. 북극에 2003년에 처음 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북극과 관련된 초기에는 북극 미생물, 특히 이제 해양 미생물 쪽을 연구했었고, 중반에는 토양에, 동토에 사는 미생물 혹은 암석에 사는 미생물을 연구했고, 최근에는 식물에 관심을 갖고 식물 쪽 연구를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북극이 어떤 곳인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뒤가 제가 안 보여가지고 네. 아마 이 북극 연구에 앞서서 극지연구소, 제가 속한 곳이 극지연구소니까 극지연구소 어떤 곳인가도 궁금하신 분 있을 거예요. 또 혹시 나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극지연구소를 준비했는데 이 포인터도 없죠 지금. 포인터가 지금 좀. 네. 여기가 사실 남극 세종과학기지입니다. 우리가 극지연구소 하면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전화 받을 때 저 극지연구소 이유경입니다. 여러분. 네. 국제연구소요? 막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연구소로 많이 이렇게 착각을 이렇게 전화로 들을 때 많이 착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극지연구소는 기본적으로 극지를 연구하는데 주로 자연과학 분야에서 특히 지구 환경 변화를 많이 연구하고, 여기 보이는 게 세종과학기지인데 세종과학기지에 아라오노가 진짜로 갔을 때 찍은 사진이 여기 합성이 아니라 진짜 사진이에요. 이제 아라오노가 그럼 왜 가는가? 아라오노가 이 세종과학기지 주변에서 연구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보급을 해줘요. 세종과학기지가 완전 고립된 곳이잖아요. 전기도 안 들어요. 난방은 어떡하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히 무인도에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여기 세종과학기지에서 사람이 살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전기하고 난방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곳에서 실제로 만들어내요. 여기 보면은 유류 탱크 좀 보이시죠? 이 탱크 안에 기름을 갖다가 잘 저장을 해서 그 기름을 떼서 발전기로 돌려요. 네, 남극에서는 아무 기름이나 막 쓸 수 없거든요. 좀 더 깨끗한 기름을 써야 돼요. 청정 유류를 사용하고 그 유류를 아라오노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서 이쪽으로 다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한 1년 이상 그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유류를 다 공급을 해주고 옵니다. 또 먹을 것도 가져가고 연구 장비도 필요한 건 가져가고 또 연구했던 시료 같은 거 냉동실에 넣어놓거든요. 그걸 또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라오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오케이. 좋습니다. 그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가 보면은 일단 그 자연과학 분야에서 대기, 지구과학, 빙하, 당연히 이제 극지니까 빙하이고요. 해양, 생물학. 생물학에서 이제 파생된 건데 신소재 연구 이런 걸 하는 연구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아주 중요한 게 원격 탐사. 이런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잠깐만요. 우리가 또 이런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세히 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자세히 보기 있잖아요. 그거 누르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분야를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미래기술 개발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딱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분야를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일정부터 열려 있고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은 새로운 분야로 이렇게 펼쳐나가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원격 탐사에서 AI를 도입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분야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시면 됩니다. 또 저희가 약간의 정책 분야 있고 여기에 계신 서원상 박사님 국제법을 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극지가 워낙 다양한 분야가 있어서 다양한 인력들이 사실 다양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극지연구소는 이공병을 뽑냐?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연구부서 말고 지원부서가 있어요. 보면은 뭐 글로벌 협력부, 인프라 운영부, 경영기획부, 행정부, 심지어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에게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건 극지연구소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블로그 이런 걸 팔로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채용된 공지를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팔로우를 하시고, 그리고 일단 인턴 같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와서 잠깐 동안 한번 진짜 어떤 곳인가 경험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저는 과학 분야가 아닌데, 이렇게 정치학 하시고 요즘 과학 분야가 아닌데 제가 극지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극지에 가볼 수 있을까요? 길이 있습니다. 1년 동안 극지를 가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월동대원이라고 하죠. 월동이 이제 겨울을 난다는 뜻이잖아요. 극지에서 겨울을 나는 그런 인력들을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채용을 합니다. 우리 이제 세종기지에도 굉장히 건물들이 많죠. 장보고기지 이런 곳에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뽑아요. 연초에 보통 저희가 공지를 내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월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분야인가 볼까요? 일단 이제 연구 분야는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주로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이 지원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 조리직이 있어요. 보일러, 아까 왜 난방 우리가 다 해야겠다고 그랬죠. 보일러 관리하시는 분도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조리가 제일 중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요리사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이 대원의 사기가 좋았다 나빴다 할 수가 있어요.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삼시세끼잖아요. 그래서 조리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경쟁도 치열합니다. 저희가 직접 다 그 음식 하시는 거 다 테스트 해가지고 맛있게 하시는 분을 뽑아와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분이 의사 선생님. 아프면 갑자기 거기서 아프면 오진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기본적인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또 원격으로 한국에 있는 병원하고 이제 원격으로 또 연락을 하면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처를 하십니다. 그 외에도 전자통신, 전기설비 이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가봐야겠다 생각하시면은 이런 분야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기 오신 분들에게는 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대학원이에요. 저희가 그 대학원생을 극지연구소에서도 다 봤거든요. 대학원으로 오시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극지 한번 간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극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다산 주니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동생이나 조카가 있다면 얘야 한번 이거 지원해봐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남극에 또 가는 게 있는데 주로 과교사나 물론이 예술가들 이런 분들. 예전에 대학원생도 한번 데려갔던 적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는 좀 매년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그 팁은 세종기지 30주년 때 일반인들을 모집해가지고 저희가 모시고 갔었어요. 근데 내년이 다산기지 20주년,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장보고기지 10주년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극지연구소 소식을 팔로우하고 있다가 기회가 생기면 그때 한번 지원해 보시면 또 여러분들의 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다 무료예요. 연구소에서 다 지원을 해줘요. 자기 비용 안 들이고 극지를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한번 어떤 활동했나 볼까요?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가서 간단한 실험도 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태양의 고도를 측정해보고 싶다. 이제 한국과 우리나라가 37도인데 다산기지 같은 경우는 북위 79도거든요. 유도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태양은 어떻게 보일까? 궁금하다. 근데 이게 아주 간단한 실험이에요. 왜? 태양 고도를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있어. 그래서 이 친구가 준비한 건 측정하기 좋게 이렇게 딱 밑에 여기로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진짜로 측정을 해봤어요. 태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관측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현미경도 굉장히 좋은 현미경과 카메라,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 같이 연결돼가지고 잘 보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요. 보니까 놀랍게도 우리 삼성과 LG 휴대폰이 더 잘 찍히는 거야. 그래서 역시 디지털 카메라는 우리 기술이 뛰어나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자, 여기 이 친구는 지금 풍선을 띄우고 있는데 풍선을 왜 띄우는 건가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자, 풍선을 왜 띄우나? 뭔가 이유가 있겠죠. 독일 기지에서 지난 30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온다는 이유로 풍선을 띄웁니다. 우리나라도 세종 기지하고 정보국 기지에서 풍선을 띄웁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단순히 풍선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풍선이 쭉 올라가면서 고도에 따른 온도, 풍향, 풍속을 다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을 해줘요. 데이터를 매일 기록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존층에 대해서도 오존층의 농도, 오존 농도 측정도 합니다. 이렇게 30년이 쌓이니까 독일 기지에서 뭘 알게 됐을까요? 이 지역의 기온이 지난 30년 동안 무려 3도나 올라갔다. 거의 뭐 전 지구에서 가장 빨리 기온이 상승한 곳이거든요. 이걸 아주 단순한 일이지만 매일 꾸준히 했을 때 데이터가 쌓여서 우리에게 지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작업을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모니터링은 꾸준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장기간의 데이터가 쌓이는 것들이거든요. 지구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이 변화의 데이터가 있어야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을 세울 때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근데 극지는 가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돈을 내고 관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권하기는 극지는 직접 가기보다 다큐로 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간다고 해서 내가 기대했던 이런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제가 가보니까 날씨가 거의 매일 비가 오는 날과 구름 낀 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극지를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오로라 보고 싶다? 제가 어떤 분은 오로라 보러 왔는데 일주일 내내 비만 와서 비만 맞다 가시는 분 있어요. 정말 거금을 들여서 노르웨이에 오로라 보러 가고 오셨는데 비만 맞고 갔습니다. 그냥 구름 밑에 오로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낙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극지는 정말 다큐로 보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가는 그 자체가 북극에 영향을 미쳐요. 일단 비행기를 타잖아요. 내가 비행기 한 번 타면 얼음 한 평을 없애는 거예요. 실제로 비행기가 굉장히 많은 그 온실가스를 방출하고 또 대기권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를 안 탈 수도 사실 좋습니다. 지구에. 그리고 나의 체온이 또 나는 겨우 나 혼자 때 이러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같이 가시잖아요. 실제로 영향을 미쳐요. 그 지역에. 잠깐 가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가시지 말고 일단 VR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 있습니다. 다큐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지만 극지연구소에 인프라라는 곳을 누르시면 기지하고 아라우호에 VR 체험이 있어요. 이 VR 체험을 해보시면은 정말 360도 돌아가면서 가장 좋은 사진을 뽑아서 넣어놨기 때문에 아주 멋진 극지 풍경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이제 직접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극지연구소와 관련된 걸 말씀드렸는데 궁금하다. 이참에 빨리 물어봐야겠다 하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극지, 혹은 극지연구소. 네. 처음에 보여주신 사진에서 발전기로 가루 연료를 기름을 채워서 돌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발전기로만 자체적으로 어떠한 다른 곳에 연결도 없이 그걸로만 돌아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발전기 돌려서 전기 생산하고 온수도 만들어서 생활을 합니다. 제가 장보고 기지 갔던 대원 얘기를 들었는데 잠깐 고장이 났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펌프 중간쯤이 이렇게 얼어붙은 적이 한 번 있었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최소한의 물만 썼다. 그때 물 많이 쓰면 이제 머리도 감고 싶고 막 그럴 거잖아요. 누구야? 막 이러면서 바로 반응이 왔다.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관광을 많이 가면
탄소가 감당을 많이 가면 탄소 어쨌든 배출에 영향을 미쳐서 극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 실례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또 쓰레기나 폐기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하며 거기에서 물론 깨끗한 청정 연료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탄소 제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극지의 이런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지금 꾀하고 계시는지. 네. 일단 저희가 분리수거를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태울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태웁니다. 이제 소각장에 이제 필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가능한 한 외부로 좋지 않은 그 성분들을 최소한으로 배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태울 수 없는 건 어떻게 하냐? 압축을 해서 잘 싸요. 컨테이너에 잘 싸서 다음번에 저 배가 들어갈 때 싣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폐수. 이것도 일단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히고 물만 위에 3층의 물만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미생물과 약간의 그 정화 처리를 해요. 미생물을 처리해서 유기물을 좀 분해하고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뭐 정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좀 오염을 낮춰서 내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내보내진 곳이 다산기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기적으로 가서 측정을 해가지고 오염이 정말 안 된다 이런 걸 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나 사람에 가면 우리의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연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단순 관광으로는 가급적이면 안 가시는 게 좋겠다. 그것이 저의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다른 국가들도 각지 연구소가 있을 곳이고 그 연구소를 다 이제 비슷하게 고립된 환경에서 연구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면 각 국가 연구소들 간의 교류나 아니면 연구 지원이나 이런 거는 그 현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내륙에 나와서 지금 같이 컨퍼런스나 이런 현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 교류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 궁금해서 일단 현장에서도 남극 기지 그 가까운 기지들끼리는 교류를 하세요.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 무슨 체육대회. 그래서 이제 남극 올림픽이 있어요. 남극 거기 기지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시고 또 어느 기지가 뭐 우리가 개소 20주년이다, 뭐 개소 30주년이다 그러면 주변의 분들을 또 초청해서 행사도 하시고 그런 현지에서의 그 교류도 하고. 또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배를 빌려 쓰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저쪽으로 나갔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들어올 수 없으면 그쪽 기지에 뭐 하루 이틀 머물러서 좀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실제적인 교류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소련과 그 국교 수립이 되기 전에도 그 기지끼리는 인사를 하면서 지낸다고. 그리고 북극 같은 경우도 여러 나라들이 서로 국제 공동 연구를 많이 해요. 특히 유럽은 거의 그 나라의 개념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연구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연구를 잘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국가의 한 5-6개의 국가의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서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네. 것 같은데 연구소 측에서 뭐 정신의학 전문의를 배치한다던가 아니면 상담사를 배치해놓는 등의 복지제도가 따로 있나요? 이제 그 정도 심각한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이제 미리 내보내야 되죠. 밖으로 남극에서 나가시도록 해야 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그 심리 같은 것도 좀 보셔가지고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은 상담사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뽑을 때 일단 아주 신중하게 뽑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분들을 선택하려고 노력해요. 예.
왜냐하면 팀워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물론 이제 사이가 나쁜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인간이 살다 보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얘 타고난 성격이 나랑 잘 맞지 않아. 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나랑 성향이 안 맞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발생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는 막 엄청나게 큰 그런 사고는 없이 좀 크고 작은 일들은 있었지만 엄청나게 큰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최근에 제가 바로 그저께였던 것 같은데 재밌는 연구 발표를 들었어요. 요즘은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많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 들어보셨죠? 마이크로바이옴. 기지에 고립되어 있는 분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한 결과를 최근에 발표를 하셔서 흥미롭게 들었는데 재밌는 건 고립되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뀌어요. 그냥 거기서 먹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먹는 게 똑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서로 다양하게 있던 마이크로바이옴이 딱 한쪽으로 몰려요. 비슷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져요. 근데 재밌는 건 귀국해서 한 달쯤 지나니까 바로 돌아가는 예. 그래서 이거 진짜 재밌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립되실 때는 자기네들끼리 먹는 게 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해졌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또 각자 자기 집에서 먹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그걸 보면서 상당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극지 내에서나 아니면 기지 내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만약에 범죄 사건 같은 게 생길 경우에는 어떤 법령의 주체로 해서 그게 해석이 되나요? 일단은 대한민국이죠. 네. 한 번 사실 좀 있어서 아마 검색해 보면 다 나올 건데 한 번 중간에 사람이 이제 나와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요. 네.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서로 재판을 하시고 원만하게 해결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북극으로 직접 가볼까요? 네, 북극으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북극은 어떤 곳일까? 자, 여러분 북극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북극은 여기다. 어떤 분은 북극점? 이러시더라고요. 북극점은 이제 북위 90도 점이죠. 그것도 또 이제 진북이 있고 자북이 있고 또 여기는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북극은 그거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예요. 자, 그러면 뭘 북극이라고 할 것인가? 남극은 정의가 있어요. 남극은 국제적으로 남극조약에서 남이 60도 아래쪽에 있는 바다, 섬, 대륙, 하늘 다 남극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아직 북극은 이와 같은 공식적인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극이사회 안에서도 그 안에 워킹그룹이 6개가 있거든요. 다 조금씩 자기네들이 조금씩 다르게 정의를 해요. 한번 볼까요? 우선은 북극에 대해서 한번 보기 전에 가봅시다. 지구본에서 우리나라에서 남쪽으로 가면 호주를 오스트레일리아를 지나서 남극대륙을 가는데 남극대륙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남극대륙이 굉장히 두터운 얼음으로 98%가 덮여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린란드 바로 옆쪽에 있는 여기가 스발바르. 여기에 다산과학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북극의 절반이 러시아예요, 러시아. 거의 러시아가 막강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알래스카. 캐나다도 북극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그린란드가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이슬란드 있고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제 북극권 국가가 이제 8개 북극권 국가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5개의 러시아, 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5개 나라는 북극해에 직접 맞닿은 북극해 연안국이라고 부르죠. 이 북극해가 상당히 넓은 바다예요. 이제 볼까요? 어떤 바다인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북극의 정의를 먼저 내려보도록 할게요. 그 지구과학 하시는
지구과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북극을 66.6도 혹은 66도 33분 이북을 북극이라고 하자. 왜? 이유가 뭔데? 백야가 시작되잖아. 우리가 지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을 얘가 막 이렇게 돌면서 자전을 하더라도 계속 해가 비치는 곳이 생기죠. 여름에 백야이잖아요. 거기를 북극으로 하자. 얼마나 좋아, 심플하잖아. 그랬어요.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네, 북극에 이렇게 서클이 하나 그려집니다. 이걸 이제 아틱 서클이라고 해요. 북극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속하는 곳이 북극이 되는 거예요. 아이슬란드는 정말 살짝 접합니다. 66.6도에 살짝 끝이 접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하자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백야 한번 볼까요? 백야. 이게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갔을 때 밤 12시 보이시죠? 밤 12시. 우리나라 아침 7시. 네, 하늘이 어떤가요? 그냥 대낮이잖아요. 저는 맨 처음에 북극 갈 때 2003년에 엄청 기대를 많이 했어요. 백야. 뭔가 어슴푸레라고 안개 같은 새벽 같은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엄청 기대했는데 그냥 낮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안 데끼고 밤에 안 데끼고 그냥 잤습니다. 제가 올해 찍은 거예요. 이게. 태양 보이시죠? 거의 밤 12시. 네, 지금은 8월 1일 일요일 밤 11시 58분. 네, 백야가 바로 이런 겁니다. 햇볕이 쨍쨍하네요. 네, 이렇게 됩니다. 저쪽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정의를 했더니 생태학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뭔 소리야? 똑같이 북위 60도라도 북위 66도라도 어디는 춥고 어디는 덥고 얼마나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짤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생태학 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거의 이제 1930년대쯤에 논문이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 그곳이 이제 또 여름철 기온이 여름철 7월에 평균 기온이 한 10도 정도 되는 곳. 이 정도가 나무가 안 자라더라. 여기서 보면은 연두색이 나무가 안 자라는 수목 한계선이에요. 그리고 주황색이 그 10도. 거의 뭐 되게 비슷하잖아요. 여기를 북극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진한 색이 고위도 북극, 하이 아틱.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이 저위도 북극, 로우 아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이 정도의 이 색은 섭 아틱, 그래서 아북극권. 이제 생태학자들은 아북극권은 북극으로 안 쳐요. 거기는 나무가 자라잖아. 큰 나무, 숲을 이루잖아. 노르웨이 숲, 침엽수 이런 거 자라잖아. 거기는 북극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여기가 다 이제 여기가 북극의 워킹그룹, 북극 사회 워킹그룹들인데 여기가 저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북극에 대해서 이렇게 라인을 그렸어요. 근데 되게 보면은 서바틱까지 다 포함을 시켜요. 여기가 나무는 자라지만 동토고 춥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북극으로 봐줘야지. 근데 보면은 나무가 못 자라는 곳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가요. 70도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런 거는 캐나다 쪽은 50도까지 내려가요. 네, 이게 다 그 해류의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북극이 러시아 같으면 되게 좁아질 텐데 이렇게 넓게 이런 식으로 북극을 이제 정의하려고 하는 경향이 최근에 있습니다. 점점. 그래서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여기까지 지금 북극에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트롬소라는 곳이 있고 거의 북위 69도인데 거기 트롬소에서 태어나서 자라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동네가 북극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어릴 때는 북극은 저기 위쪽에 얼음 덮인 그런 곳이었지. 우리 동네는 북극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 북극 안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극을 굳이 정의하자면 북극해와 나무가 자라지 않는 툰드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극은 엄청 춥나요? 엄청 추울 것 같죠? 물론 추운 것도 있고 또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북극 이제 얼음은 일단 실제로 북극해를 덮고 있는 얼음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연평균 기온은 이 정도, 영하 16도에서 6도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춥진 않죠. 물론 최저 온도를 찍은 곳은 러시아 시베리아 한복판인데 67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 춥고 이런 곳은 이제 바로 물 쫙 뿌리면 바로 이렇게 얼음 돼서 떨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기의 온도는 이렇게 영하 16도까지 평균 온도가 내려가지만 해수 온도는 그다지 내려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바닷물은 춥지 않을까요? 네. 그치. 일단 소금물이고, 그리고 또 왜 그럴까요? 멕시코가 아니고. 그렇죠. 일단 해류로 연결돼서 해류를 통해서 계속 따뜻한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까지 춥지는 않습니다. 이 북극해 같은 경우는 또 특이한 게 많은 강물이 이 북극해 쪽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싱거워요. 우리가 바닷물 그러면 소금이 3.3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2.0, 3.0 미만이에요. 2.0. 상당히 싱거운 바다예요. 그리고 얼었다 하고요. 넓이는 넓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반도를 여기다가 만약에 딱 배치를 한다 그러면 64개가 들어갑니다.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그리고 땅도 상당히 또 넓고 그래서 북극이 굉장히 넓다. 넓으면 아까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자원이 많겠구나 하고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북극의 평균 기온을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럼 우리나라는 평균 기온이 얼마나 되지? 그래서 부산 지역 평균 기온을 요즘은 다 기상청에 가면 데이터를 개방하시잖아요. 찾아봤어요. 한번 여러분 찍어보세요. 우리 부산의 연 평균 기온, 1년 기온을 다 평균하면 몇 도 정도 될 것 같다. 한번 찍어보세요. 몇 도 될까요? 부산에 사실 18도? 18도. 또 다른 분은? 저는 맨 처음에 대한민국 평균 온도가 20도는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20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18도? 또 어떤 그냥 찍어보세요. 부산이나 이 정도 온도는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온도. 전혀 감이 안 잡히시군요. 네, 한번 그러면 보겠습니다. 보니까 부산이 15도더라고요. 15도. 네, 15도가 저는 생각보다 낮아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더 높을 줄 알았는데 15도인데 15도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예요. 그러니까 부산은 지구의 평균 기온을 갖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연교차는 좀 심하지만 어쨌거나 평균은 지구 평균이에요. 북극의 주인이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북극에는 주인이 있죠. 북극엔 주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극해에 인접한 나라들이 정말 북극해의 주인이 되는데 러시아가 2007년에 한번 잠수정을 보낸 적이 있어요. 북극해 바다에 잠수정을 보내서 깃발을 한번 꽂습니다. 여기는 우리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 여기에 빨간색으로 별표를 표시된 곳이 군사기지예요. 군사기지. 생각보다 많은 군사기지가 북극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전투기 띄우고 러시아가 띄우면 캐나다도 띄우고 미국도 질 수 없다 띄우고 막 이럽니다. 그러다 가끔 또 전투기가 북극에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심지어 핵탄두를 실은 러시아제 비행기가 북극 바다에 빠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가서 1년에 한 번씩은 가서 모니터링해요. 이거 그대로 있나? 핵이니까 이거 괜찮은 건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그 잠수정 이야기를 했잖아요. 잠수정은 왜 깃발을 꽂았을까? 그것도 깃발도 그냥 일반 깃발도 아니라 티타늄으로 만들었어요. 상하지 않은, 변하지 않는 티타늄 그래가지고 여기다 꽂았어요. 일단 저희가 이제 로모노소프라고 바다 밑에도 산맥이 있거든요. 높은 산맥이 있는데 로모노소프 산맥에 요거쯤에 찍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러시아는 주장하기를 자기네 대륙붕으로부터 이 산맥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산맥은 우리 거다. 그러므로 여기 바다도 우리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연결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엔에서 그 바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회의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레포트를 내요. 요거 이제 우리 걸로 인정해달라.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지, 미국, 덴마크 이런 데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함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10년 넘게 계속 레포트를 계속 내니까 최근에는 조금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가 하면 북극해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연가스가 전 세계 30%, 미개발 원료가 약 13%. 아, 자원이 많구나. 그래서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이곳은 이제 야말이라고 해서 러시아에 이제 굉장히 큰 야말 반도인데 여기 주변에 이제 천연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가스를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알래스카에서 원유를 개발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수심을 따라서 이렇게 색깔을 변화시켰는데 여기까지가 200m 정도 되는 바다가 많습니다. 200m면 뭐죠? 우리가 지리시간에 배웠던 대륙붕. 네, 대륙붕이에요. 대륙붕이 엄청 넓어요. 얕은 바다가 넓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시추선을 갖다가 시추를 하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얕은 바다니까. 그래서 북극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200캐리 그래가지고 연안이 그 나라의 바다가 되는데 사실은 그것 이상으로 굉장히 더 넓은 바다를 요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원래 공해거든요. 주인이 없는 바다여야 하는데 각자 또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여기도 우리 거, 여기도 우리 거 인정해달라. 이러면은 공해가 되게 조금밖에 안 남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는 곳이 북극입니다. 그런가 하면 북극 항로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이제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가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길이가 짧고 또 이제 가끔 여기서 그렇게 해적들이 소말리아 이런 데서 납포해 가고 막 그러잖아요. 배를 납치하고 그런 일도 그런 위험이 적고 또 이번에는 또 수에즈 운하에 배 껴가지고 한번 또 난리가 났었죠. 네, 그런 위험도 적고 그래서 좋지 않겠느냐. 물론 북극 항로에도 단점도 있습니다. 일단 사계절 지금은 앞으로는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여름에 운영을 하고 또 러시아 최빈선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러시아 쪽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찍히게 다 천연가스나 원유 나오는 곳이거든요. 이런 곳에서 나온 천연가스를 이렇게 LNG선을 싣고 이렇게 운반하는데 북한으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겠죠. 네, 이곳은 이제 2017년에 제가 야말에 가서 사진을 찍었던 건데 그해 12월부터 여기에서 이게 이제 그 야말 두 번째 야말 LNG 2거든요. 첫 번째 잘 완공해서 잘 활용을 하고 두 번째 거 그때 완공할 때였는데 이 거대한 단지에서 천연가스를 잘 만들어가지고 잘 이제 배에 압축해서 집어넣어서 수출합니다. 굉장하죠. 심지어 이제 중국은 이런 데서 바로 그냥 파이프, 몽골 통과해서 파이프 이렇게 해서 저를 받겠다 이렇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자원을 이야기했고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동물 이야기. 북극하면 제일 먼저 북극으로 아니겠어요? 저한테 항상 물어보시는 빠지지 않는 질문이 제가 북극 연구하는데 박사님 그럼 북극곰 봤어요? 그러는데 제가 직접은 못 봤습니다.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북극곰이 만만치 않아. 100m를 저보다 빨리 뛰어요. 거의 10초 이내로 뛰거든요. 100m 이내에서 만나면 그런데 걔가 나한테 다가온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총을 쏴야 돼. 북극곰 여기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네. 자, 보이시나요? 북극곰이? 올해 이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저 건너편에 섬에 있는 걸 망원경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귀엽죠? 이제 어쨌든 그 바깥에 나갈 때 저희가 북극에서는 연구하러 나갈 때 반드시 총을 들고 나가야 돼요. 총 쏘는 거 훈련 받고 총을 빌려가지고 들고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사양소도 북극에서 내내 사는 그런 짐승이고, 순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체수가 많은 그런 생물, 아마 야생 동물 중에 10위권 안에 들 거예요. 개체수 많은 걸로. 굉장히 개체수가 많아요. 200만 마리 이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순록들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는 북극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툰드라 지역으로 왔다가 겨울철에는 다시 이제 타이가 지역으로 갑니다. 우리가 아는 그 루돌프 사슴코, 그 루돌프가 바로 루돌프 사슴이 바로 순록이죠. 이건 제가 그린란드에서 찍은 사양소입니다. 이건 스발바르에서 찍은 순록이에요. 순록이 뭔가 먹을 걸 찾아다니다가 맛있게 뭔가 이제 먹거든요. 뭘 먹나 보면은 퀴즈. 자, 순록이 가장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순록이 가장 좋아하는 것. 뭘까요, 이게? 주로 이제 산호 이런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산호 아니면 이끼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지으루입니다. 지으루. 여러분 지으루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네, 지으루는 곰팡이와 광합성 생물이 공생하는 그런 생명체인데 아주 재밌는 생명체예요. 건조한 곳에서도 잘 살고, 이 지으루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얘네가 이제 주로 잘 먹는 어떤 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러면 알아내느냐? 과학자들이 옛날에는 얘를 잡아요. 잡아서 할 수 없이 죽여. 위를 이제 열어서 이제 뭘 먹었다 이렇게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찾아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똥만 줍습니다. 똥을 주워서 똥에서 바로 DNA를 뽑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DNA 일부분을 증폭을 해가지고 어떤 식물을 먹었는지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고, 또 이곳을 오가는 철새가 많이 있어요. 텃새는 한 5종 정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철새인데, 수많은 이제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그 시베리아에서 여름을 보내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철새도 있어요. 얘네들 이건 이제 흰변기러기가 저희 숙소 앞쪽에서 열심히 뭔가를 먹고 있길래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히 맛있게 먹더라고요. 네, 보면은 지금 그 사진에서 설명하기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조그마한 까만색의 구멍이거든. 마치 이렇게 뭔가 콩콩콩콩 찍어놓은 것 같아, 지팡이로. 저게 뭔 구멍이지? 전 처음에 저게 뭐지? 그래서 별로 크지도 않아요. 한 엄지손가락 정도 두께 그런 구멍이거든요. 누가 여기다 구멍을 뚫었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새가, 바위맨딱이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식물을 팍 뽑아 올려서 만들어진 구멍이더라고요. 특히 이 식물이 뭐냐면 씨범꼬리라는 식물이에요. 아마도 이제 모양이 범의 꼬리같이 생겼는데 뭐 씨앗처럼 뭔가 달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씨범꼬리라고 이름을 붙이신 것 같아요. 얘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새끼가 아래서 깨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유를 주거나 하잖아요. 얘는 이걸 먹여요. 새끼한테. 뭔가 있지 않을까? 얘네들이 이렇게 먹이는데 뭔가 있지 않을까? 이거 연구해보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역 가는 곳인데요. 저기가 저희가 연구하는 곳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 못 가는 곳이죠? 보이시나요? 이제 잘 보이죠? 네, 운이 좋게도 흰돌고래, 우리가 벨루가 고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모 수도권에서 벨루가 고래를 가둬놓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최근에 이제 북극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적응을 시작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수도권에 고래가 남아있지 않기를 제가 좀 바랍니다. 북극에도 곤충이 사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살아요. 네, 그린란드에서 찍었어요. 근데 그린란드 이곳이 겨울에는 영하 40도
6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거든요. 아, 도대체 얘네들은 어떻게 이런 겨울을 지내는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애벌레 상태로 주로 몇 년을 지내는데, 심지어 어떤 논문을 보니까 애벌레로 14년을 보내고 이제 성체가 되었다. 그런 논문도 있었어요. 저는 일단 그 과학자의 인내와 14년을 지낸다는 걸 알아낸 그 연구 과정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애벌레가 이제 다양한 곤충으로 살아갑니다. 곤충의 몸에서는 얼음이 형성되는 걸 막아주는 결빙방지 물질이 나오기도 했어요. 과학자들이 여기 보니까 아무래도 추우면은 세포 안에 얼음이 생길 수 있죠. 얼음이 생기면 이제 세포가 망가지고 사실 터져서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얼음이 처음에 막 만들어지려고 할 때 얼음 분자에 달라붙어서, 아주 작은 분자의 단백질이거나 물질들인데 얼음 분자에 달라붙어서 얼음이 커지는 걸 막아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북극식물 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자라는 게 있나요?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사는 곳은 없고, 저기 백두산, 또 백두산의 고산지대 이런 곳에 있어요. 자, 그런 것 중에 나도수염, 시범꼬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시범꼬리, 아까 얘기했던 시범꼬리는 땅속에서 꽃대를 다 만들어요.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로 땅속에서 정말 인내하면서 꽃대를 만들어가지고, 딱 마지막에 준비가 다 됐을 때 짠! 하고 꽃대를 내보내서 꽃 쫙 피우고, 그리고는 이제 끝납니다. 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꽃이 핀다고 그래서 다 수분이 되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그 수분이 돼서 씨앗을 맺는 확률이 낮아요. 그러면 그냥 헛되이 꽃을 피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성생식을 많이 하는데, 요 밑에 있는 것이 바로 무성생식을 하는 무성아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모체와 모식물체와 유전 정보가 똑같아요. 똑같아서 생명의 다양성은 그렇게 이제 자손이 서로 다른 유전자 조합이 일어나야 다양해질 텐데 그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체수는 늘릴 수 있다. 개체수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몸에 털이 나 있는 식물, 아무래도 추워서 보온을 위해서는 털이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재밌게도 이 버드나무, 왜 우리 버드나무 아시죠? 버드나무, 수양버들. 우리나라에서는 나무가 큰 나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땅에서 지는, 바닥에 있는, 이름은 이제 나무라고 하겠지만 이제 마치 개나리나 진달래처럼 리그닌이 침적된 목질은 있으나 이렇게 가운데 줄기와 기둥이 되는 줄기와 가지가 있지는 않은 그런 걸 관목이라고 부르거든요. 대나무처럼 이렇게, 대나무에 그 소나무나 일반 큰 나무들은 교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개나리나 진달래를 관목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이제 관목에 해당해요. 교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버드나무가 원래 암그루와 수그루가 따로 있어요. 암그루, 수그루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100년 전부터 이상하게 얘네는 야외에 나가서 개체수를 세보면 암그루가 많아. 수그루가 적어요. 암그루가 10이면 수그루는 6밖에 안 돼요. 왜 그런 걸까? 100년 동안 굉장히 궁금했는데 최근에 그 미스테리가 풀렸어요. 얘들도 성염색체가 있었어요. 우리는 XXXY잖아요. 얘네는 암배우체가 ZW로 서로 달라요. 수배우체가 ZZ로 같아. 근데 이 ZZ가 올 때, 같은 염색체가 올 때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그 위치에 같이 열성 유전자가 만나면 어린 개체 때 죽어요. 이걸 치사 유전자라고 해요. 치사량 할 때 치사하다 그거 말고 치사 유전자. 치사 유전자 때문에 얘네가 열성으로 둘이 만날 때, ZZ니까 만날 때 어린 개체 때 싹이 안 트거나 아니면 싹이 트더라도 어릴 때 그냥 죽어버려서, 그래서 개체수가 수배우체가 적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북극에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모아봤습니다. 혹시 북극에서 뭐 연구할 때 궁금한 거 있나요? 이건 어떤가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나요? 일단 여러분 아까 그 먹고 싸고 자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먹는 거는 남극 기지는 정말 좋아요. 남극 기지는
일단 요리사가 가시니까 한식을 정말 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한다고 김밥까지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잘 보낼 수가 있고요. 그러나 북극은 그 다산과학기지 같은 경우는 외국기지촌에 식당이 있어요. 그 외국인 셰프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2003년에 제가 갔을 때는 노르웨이식이었어요. 굉장히 노르웨이식이라 연어가 각가지 종류의 연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생연어, 훈제 연어뿐만 아니라 연어찜, 연어 스테이크, 연어 샐러드, 와 정말.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선 연어는 아니지만 생선으로 만든 우리로 치는 젓갈, 아주 다양한 걸 마셔봤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바뀌어서 좀 국제적인 수준의 다양한 국가에서 오니까 다양한 요리들이 나오고 가끔 밥도 나오고 카레 이런 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즐겁게 먹을 수 있는데 식재료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배가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배가 공급한 지 오래됐을 때 다음 배가 오기 얼마 전 한 번은 제가 갔는데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일주일 내내 감자만 먹었어요. 정말 다양한 감자 요리를 먹었습니다. 과일은 거의 없고요. 통조림만 이렇게 파인애플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만 이런 거 나오고요. 그래서 맨날 물어보면 배 언제 오냐, 배 언제 들어와 물어보고 야채가 없으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남극도 마찬가지로 야채가 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다행히 거기에서 이제 키워서 먹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어떤 분들은 그냥 거기 들어가서 식농한다고 해서 식물을 보면서 먹대요.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준다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는 거는 백야가 계속될 때는 안대를 하고 이렇게 커튼을 치고 그렇게 잡니다. 그 커튼도 2003년 처음에는 너무 얇은 커튼이라 다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조금 괴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두터운 커튼이어서 빛이 안 들어오게 하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이 제일 문제인데 현장에 나갔을 때 화장실이 없어요.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 화장실 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고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고 멀찍이 이 정도면 안 보이겠지 하면서 멀리 가서 알아서 이제 적당히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침에 용병 부르시는 걸 다 보고 나가고 물을 좀 적게 먹고 그렇게 하고 나가는 편이에요. 그나마 기지가 있는 곳은 괜찮아요. 기지가 없는 이제 알래스카나 그린란드 이런 곳은 기지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은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텐트를 치고 살아요. 정말 힘든 연구를 하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이 있고 연구지까지 한 1시간 반에서 1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운전해서 이제 갑니다. 가는데 한 번은 완전 그 약간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완전 안개가 꼈어요. 1m 앞도 안 보여요. 정말 차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그 길이 한쪽이 낭떠러지예요. 정말 그 운전을 하는데 천천히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운전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장 힘든 건 저는 모기였어요. 모기. 이제 다산기지는 이제 아직 모기가 없지만 곧 모기가 들어올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 근처까지 모기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나머지 지역은 모기가 술록을 따라오는 모기인 것 같은데 얼마나 침이 센지 정말 지독하고요. 그리고 한두 마리 오기 시작하면 정말 새까맣게 몰려들어요. 그래서 따다다다다다닥 붙어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좀 바람이 불고 추운 날은 모기가 안 나오니까 추워도 괜찮다. 추운 게 오히려 낫다. 바람 오고 따뜻한 것보다. 저는 그렇게 바랄 정도로 모기가 제일 괴로웠어요. 밥 먹을 때도 돌아다니면서 모기 쫓아내서 먹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이제 현장에 나가면 실제로 먹는 것, 또 이제 기지가 있으면 기지에서 밥을 2끼 정도 먹고 현장에 나갈 때 샌드위치 싸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기지가 없으면은 삼시세끼를 해결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요리사 겸 안전요원이 가서 요리를 좀 해주시기도 하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서 저희가 이제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다려주셔서 저희가 한 번은 너무 늦게 일이 끝났는데 밤 9시쯤 도착했거든요. 이분들이 기다려주셔서 문을 안 닫고 기다리셨다가 오뎅국을 끓여줬어요. 어묵국, 죄송합니다. 어묵국을 끓여주셨어요. 정말 세상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어묵국을 먹어본 게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그 추운 데서 떨다가 와서 그 따끈한 국물을 마실 때 정말 맛있어요.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혹시 뭐 질문 있나요?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북극권, 남극권, 알래스카 이런 데 여러 군데 가시는 것처럼 딱히 고정된 연구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유명 선생님께서 높으신 분이라서 워낙 하시는 것 때문에 많이 그러시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시료가 필요한 경우, 뭐 비교 분석하려고 하는 경우는 다양한 지역을 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지역만 또 가시는 분도 있고, 펭귄 연구하시는 분은 펭귄이 있는 곳만 가고, 이런 식으로 그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동토를 전반적으로 북극 전체에서 좀 비교 연구를 하려고 해서 좀 여러 지역을 갔었던 거거든요. 네. 제가 너무 가벼운 질문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아까 먹이 이야기해서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전 세계에 어디에 가나 있는 곤충이 하나 있잖아요. 벌레가. 네. 바퀴벌레? 바퀴벌레. 그런 게 있을까요?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숙소 같은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살 거라 생각을 하고, 파리류도 많아요. 뭐 웅예류라고 있는 거, 파리류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고, 걔네들이 아마도 수분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아까 곤충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네. 나비, 나방 다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다 있는 지역도 있고, 다산기지 쪽에는 나비, 나방은 못 봤어요. 근데 파리나 뭐 그런 곤충이 있었어요. 또 궁금하신 점 있나요? 네. 그 아까 말씀해주셨던 시범꼬리는 무성생식을 해서 유전자가 모종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얘가 최초로 생겼을 때의 그 유전자와 거의 현재 유전자랑 거의 비슷한 건가요? 유성생식도 하긴 합니다. 진화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그 연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친구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뭐 궁금한 점 있나요? 없으면 올해 북극에서 무슨 연구했나 간단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북극에서 뭐 하세요? 네, 북극에서 각 사람들마다 다양한 연구를 합니다. 이제 제 연구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온난화 질문이 다 보셨죠? 이게 지난 이제 산업혁명 이후 1850년 이후 지금까지 평균 기온을 낸 다음에 그 평균 기온보다 낮았던 해는 파란색, 높았던 해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나라는 과연 어디에 속할까요? 그래서 세 개의 주문인 중 우리나라는 어딜까요? 찍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나?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축에 속한데 북극은 더 심하죠. 자, 제가 연구한 곳이 바로 그 스발바르입니다. 스발바르. 자, 여기 그린란드 바로 옆쪽에 있는 곳인데 따뜻한 난류가 바로 옆으로 이렇게 흘러 올라와요. 그래서 따뜻해요. 여름철에는 0도에서 5도 사이. 뭐 10도까지. 제가 작년에도 여기 샘플링하러 갔는데 매일 이제 날씨하고 바람을 체크를 해요. 다음날 날씨를 잘 봐야 뭐 비가 오나 이런 거 체크하는데 갑자기 20도. 다음날 예보가 20도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여기가 20도가 될 수가 없다. 혹시 지금 다들 여름 휴가 기간이라 알바생이 뭐 잘못했나? 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날 진짜 20도. 깜짝 놀랐어요. 반팔 입고 다니는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마을에. 그래서 보니까 이 스발바르에서 기온을 측정한 이래로 두 번째로 높았던 온도를 그때 찍었더라고요.
그날 진짜 정말 이렇게 옷 가볍게 입고 나가서 막 샘플링 하고 그랬거든요. 자, 이런 곳입니다. 굉장히 지금 여기 롱여면이라는 곳에서 다산기지 있는 쪽으로 갈 때 경비행기 타고 그때 찍은 사진. 북극이 이렇게 보여요. 이제 군데군데 눈과 얼음이 보였죠. 자, 이곳은 북극은 전 세계의 평균보다 3배나 빠르게 기온이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 들어 굉장히 빨리 기온이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이제 NDVI는 식생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광합성과 관련된 파장대, 그 파장대만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얘가 높으면 광합성하는 게 많구나 이렇게 봐요. 근데 실제로 그 기온과 NDVI가 상관관계가 있다.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제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식물도 잘 자라는구나. 하지만 모든 지역이 다 똑같이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아주 잘 자라는 곳도 있지만 오히려 식물이 감소하는 곳도 있어요. 인공위성에서 NDVI가 측정했을 때 왜? 아, 이런 곳은 강수량이 줄어드는 경우, 그런 경우는 식물이 또 감소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북극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또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북극에서 이 식물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물은 더 잘 자라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종이 바뀌기도 하는 급격한 변화에 맞닥뜨려 있다. 자, 이곳은 우리가 연구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활주로가 있고 여기가 이제 다산기지가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연구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었어요. 이제 토양과 식물의 천위를 연구했던 지역인데 빙하 이 지역을 좀 더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1920년까지 여기까지 빙하가 덮여 있었어요. 얼음에 덮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빙하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 박사님 기후변화 진짜인가요? 근데 네, 저는 제가 연구하는 지역에서 해마다 20m씩 빙하가 사라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의 질문이 뭐였냐? 일단 어떤 식물이 증가하고 혹은 감소한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분명히 사라지는 식물이 있고 더 잘 자라는 식물이 있을 텐데 실제로 어떤 식물이 그런가? 그걸 알고 싶었고요. 근데 그거를 곳곳을 다 걸어다니면서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아직 인공위성으로 사진 찍어서 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지역에서 종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아니면 종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벼같이 이렇게 잎이 좁은 그런 초본, 그레스라고 그러죠. 아니면 잎이 넓은 초본.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관모 혹은 이끼 요 정도라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 방법을 개발해보자 하는 게 첫 번째 연구 목표고, 두 번째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툰드라 식물을 알고 싶은데 이게 지역이 또 워낙 북극이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스발바르에서는 사라져가는 멸종 위기종인데 그린란드에서는 엄청 잘 자라는 이런 식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물이 정말 위기에 처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지역마다 지역에 서로 같은 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같은 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에코타입을 구분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어드벤트 갈렌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포함되는 인공위성 사진을 찍었어요. 이건 다중분광 영상에서 파장대 8개의 서로 다른 파장대로 이런 사진이 나와요. 그 파장을 잘 조합을 하다 보면은 식물이 더 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이거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직접 가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찍은 곳은 그 지역에 있는 식물의 초분광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초분광 카메라를 가지고 식물 종마다 여러 개의 파장대의 별로 얘네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식인데 이게 대조구, 흰색이 대조구고요. 북극 종꽃나무나 담자리꽃나무 이런 것들 서로 다른 식물마다 다 파장대를 조사를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다 서로 다른 파장대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식물이 없는 지역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식물마다 고유의 파장을 먼저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인공위성 데이터와 서로 연계를 해서 향후에 이런 특정한 파장대가 있는 지역은 담자리 분담과 많은 지역, 이쪽은 이끼가 많은 지역 이런 식으로 일단 확인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10년, 20년 지났을 때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끼가 더 늘어나는지, 사라지는지 이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기존에 한 20년 이상 식물 생태학자들이 거의 100여 명의 식물 생태학자들이 같은 방법으로 여러 지역에서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분석을 했을 때 많이 변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쌓이는 지역에서는 관목은 나무 같은 종류들, 관목은 줄어들고 이끼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실제적인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공위성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종이 늘어나고 어떤 종이 사라지는지까지 알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그 특정 지역의 방역구 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마다 어떤 종이 몇 %씩 있는지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저 정도의 방역구가 픽셀 몇 개로 되거든요. 픽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정밀한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한 픽셀당 5m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방역구 조사를 잘 해놓으면 그 한 픽셀에 있는 식물의 종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 파장대에 나오는 곳에선 이런 종류였었구나. 이걸 데이터를 쌓아놓은 다음에 나중에 AI로 분석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마다 이런 식으로 건조한 지역인데 이렇게 되는구나, 중간 지역은 이렇게 되구나, 습한 지역은 이렇게 되구나 이런 걸 저희가 식물종마다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거를 이 데이터를 이제 원격 탐사 데이터랑 연결시킬 예정이에요. 자, 두 번째로 아까 에코타입을 결정하는 바이오마커를 찾고자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선 대표적인 식물 6개를 선택을 했어요. 일단 이제 샘플링이 잘 되는 걸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6개 선택을 해서 이제 샘플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여름에 들어갈 때는 열흘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됐거든요. 노르웨이에 도착하자마자. 자가격리 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줌 미팅을 많이 했어요. 샘플링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으로. 지역마다 다 분석을 해놨어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8번의 방역구를 연구, 8번째 방역구 놓을 지역, 샘플링 할 지역, 거기서 샘플을 몇 개씩 할 건가 다 계획을 아주 세세하게 세워놨어요. 그러나 현장에 가면 항상 돌발 상황이 생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겼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가 선택한 이유는 여기가 절벽인데 철새가 사는 지역. 철새들이 절벽에서 막 둥지를 지고 살아요. 그 밑에 똥이 막 떨어져요. 철새의 똥이 아주 좋은 비료가 되거든요. 식물들한테는 인과 질소를 공급해주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에요. 이 밑에 식물이 엄청 잘 자라요. 그래서 여기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려고 했더니 북극곰이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북극곰이 최근에 어떤 일이 있어요? 2018년 그때 이 지역에서 새만 연구, 네덜란드 과학자인데 새를 30년 연구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그러죠. 내가 30년 연구했는데 올해 이런 일은 처음 봤어. 무슨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야, 북극곰이 새 알을 다 깨먹었어. 네. 원래 북극곰은 새 알을 손 안 댔었거든요. 물개를 잡아먹었는데 얘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새 알을 손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에 새둥지가 있으니까 그 밑에 얘네가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심지어 올해는 북극곰이 술록을 사냥하는 게 목격이 됐어요. 정말. 원래 옛날부터 먹었는데 그동안 사람들한테 관찰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북극곰은 물개를 잡아먹는다. 얼음 위에서 물개 사냥을 하는 애인데 얘네들이 술록까지 잡아먹고 아무튼 이제 기후변화로 애들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북극곰이 있는데 저기 갈 수가 없는데 포기해야 되나, 이 지역을 포기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죠. 곰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가서 딱 1시간만 재빨리 샘플링 막 하고 나오자. 중간에 혹시 곰이 나타나면 바로 철수한다. 배 앞에다 딱 띄워놓고 안전요원이 총 들고 딱 이렇게 지키고 있고 저희는 막 정신없이만 샘플링 했어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샘플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밖에 나갈 때 총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총을 사용하는 규정이 바뀌었어요. 6월 달에. 노르웨이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게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전 신청을 하고
2달이 넘어야 총을 받아주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걸 저희가 도착해서 안 했어요. 총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저 너희 내일 어디 나가? 우리 혹시 따라가도 될까? 밥 먹을 때마다 그랬거든요. 다행히 마우시 조부님이 나 가는데 너희 같이 갈래? 그래가지고는 같이 갔어요. 요 지역을. 원래는 요 지역 하려고 했다가 이분이 이제 연구하다 쪽으로 옮겨서 갔어요. 가서 샘플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목표로 했던 곳을 이렇게 다 샘플링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고 열심히 현장에서 샘플링하는 모습입니다. 앉아서 하는 잎을 따는데 1g 모으는 게 목표였거든요. 1g을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잎이 너무 작으니까 정말 수십 개를 따야 1g이 겨우 돼요. 그래서 저는 힘겹게 열심히 샘플링을 했고 이 6종을 다 샘플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그 노란 종이봉투에 식물 잎을 다 집어넣고요. 기지에 오자마자 바로 동결 건조를 시켜요. 저온에서 건조를 시켜버려요. 그래야 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그리고 그냥 들어오면 뺏겨요. 식물의 잎에 형태가 있으면 뺏겨서 다 거기서 부셨어요. 열심히 수작업으로 다 부셔서 그래서 튜브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분석을 했죠. DNA 다 뽑아서 분석을 했더니 담자리 꽃나무가 이제 최근에 결과가 나왔는데 딱 두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서로 다른 지역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에코타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지역을 150개를 찾아냈고 이 150개를 가지고 다시 또 연구를 해서 실제로 간단하게 PCR을 돌려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마커를 만드는 걸 지금 이제 추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담자리 꽃나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는 게 약 12,000년 전에 최후의 빙하기가 끝났거든요. 그때 북미는 이만큼 다 얼음에 덮여있었고 유럽도 절반 이상이 얼음에 덮여있었어요. 스발바를 여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건 북극 지역의 식물들은 그 정착한 지 굉장히 아주 최근에 정착한 식물들 12,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식물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면서 정착해 나가는가를 연구하는 그걸 바이오지오그래피라고 하는데 이런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대상 지역이 돼요.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이때 이 빙하기 때 이 주변에 엄청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빙하기를 대표하는 식물이라고 해요. 이 식물의 숙명이 드리아스기인데 그래서 요 빙하기 시기를 드리아스기, 영거 드리아스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GC와 LC를 또 돌려서 물질로 마커를 또 찾아보려고 했고, 실제로 이 두 지역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또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역 비교를 하는 이제 다른 지역까지 대상을 확정해서 확인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위험에 처한 식물, 위기종을 저희가 찾아내고 보호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올해 봤던 연구는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